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네, 항해술 6일차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 표준항, 비표준항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큰 항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비표준항은 주변에 있는 섬이라든지 뭐 작은 항구 도시들 주로 이제 비표준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시조고라는 거는, 조시는 시간이죠. 조석이 시작되는 어떤 시간 혹은 고조가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조고는 말 그대로 고조가 됐을 때의 그 조석의 이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조석표에 보면은 표준항의 조시랑 조고만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표준항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여기 표준항에 있는 조시나 조고에다가 비표준항의 뭐 조고비라든지 혹은 비표준항의 조시차라든지 이런 값들을 가지고 계정을 해서 구해내야 됩니다. 공식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표준항의 조시 구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표준항의 조시를 적고요. 거기에다가 비표준항의 조시차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백령도항 얘가 있고, 그리고 표준항이 인천항이다. 그럼 얘가 이제 비표준항이 되겠는 거고요. 조시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분이다. 여기다가 바로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표준항의 조시만 알면 되겠네요. 어느 날 인천항의 조시 및 조고가 0시 37분과 255cm였다. 그러면 인천항의 조고시는 03시 37분이 되겠네요. 자, 끝났습니다. 비표준항의 조시를 구할 수 있는데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냥 03시 57분 나오겠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표준항의 조고를 구하는 게 공식이 조금 복잡해요. 요거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 보면은 표준항의 조고에다가요, 표준항의 평균 해면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비표준항의 조고비를 곱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표준항의 평균 해면을 더해줍니다. 빼면 안되고 여기서는 꼭 더해줘야 돼요. 자, 그 뭐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뭐 푸는 거죠. 먼저 표준항의 조고는 아까 255cm라고 했었고, 여기다가 평균 해면 빼주는데 인천항 평균 해면이 110cm라고 돼 있네요. 110cm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조고비를 곱해줍니다. 백령도항의 조고비 0.8 빼주고, 마지막으로 백령도항의 평균 해면 80cm를 더해주게 되면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산을 하시면은 196cm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이 백령도항의 조시는 03시 57분이 되는 거고, 조고가 196cm가 되겠습니다. 자, 해상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인 1해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틀린 거부터 볼게요. 적도상 호의 길이 1분은 1지릴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해상에서 사용되는 거는 1해리는 적도상이 아니라 좌우선상의 1분의 길이를 이제 거리로 측정을 하죠. 틀렸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적도에서부터 특정 거등권까지를 이렇게 지구 중심에서부터 측정을 하고, 그것을 1분이라고 하고요. 혹은 그 위에 좌우선 위에서 측정한 요 호, 요것도 1분이라고 해요. 적도에도 있을 거고 극지방에도 똑같은 호 혹은 각도가 이렇게 있을 건데, 요거 두 개, 요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요,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지구가 사실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의 1분이 이 적도에서 1분보다 훨씬 깁니다.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1분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올라갈수록 커진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극으로만 할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고
아까 말했죠. 다 다르다고. 1분이 지구 위에서 전부 다 다르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1852m다 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다 틀렸겠죠. 자, 근데 45도. 요 극과 적도 딱 중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각이 45도인 부분이 1852m인데 항해사들이 그냥 우리 항해할 때 일반적으로 해도에서 사용할 때는 요 값으로 그냥 계산을 하자. 그래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5도에서 1852m 정도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볼게요. 점장도에서 거리를 가장 올바르게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르시오. 자, 거리 재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점장도 위에서. 그리고 방위 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예요. 거리 같은 경우는 디바이더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컴퍼스 같이 생겼고, 방위는 삼각자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보통 삼각자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하진 않고 보통 이렇게 하나의 삼각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삼각자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도상에서 방위 같은 것들, 침노 같은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거리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각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빼주면은 되겠죠. 디바이더를 사용을 하는구나.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해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재고 싶어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 그럼 디바이더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두 개의 거리를 딱 찍습니다. 그러고 해도의 이 우측이나 좌측에 보면은 눈금들이 있죠. 여기에서 1분인지 2분인지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디바이더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대서 눈금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위도 10도권에서 측정했다. 그럼 그대로 가져가서 위도 10도권에서 측정해줘야 돼요. 극으로 올라가거나 적도로 내려가서 측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측정한 위치에 해당하는 위도권에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머지 이런 부분, 위도의 위쪽이 부정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다, 뭐 적도에서 한다, 이런 말 다 틀렸고요. 항해하는 곳과 같은 위도 쪽 눈금을 잰다. 요게 맞겠습니다.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항로 표지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선박의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구, 만, 입구 등에서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다. 육지에 설치한 분호등을 말하고, 녹색, 적색, 백색의 등질이 있는데 요게 중요하네요. 백색광이 안전구역이다. 요거는 섹터 라이트, 지향등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거를 말하냐면, 항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방파제가 바리게이트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간에 선박 입장에서 들어갈 때 정확하게 이 방파제 사이로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항구에다가 지향등을 설치를 해놔요. 지향등에서 이렇게 빛을 발사를 해주는데 이렇게 쏴주는 거죠. 자, 분호라는 거는 빛을 비추는 특정 부분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색깔의 유색의 광을 비춰주는 걸 말을 하는데, 선박이 좌측이 보통, 잠시만요, 좌측이 보통 홍색을 홍색이죠, 홍색. 좌측에 홍색을 이렇게 칠하게 되고, 그리고 우측에다가 녹색을 이렇게 칠하게 되는데, 비방식 기준으로 볼게요. 입항선이 들어갈 때 선박의 좌측에 녹색이 오게끔, 그리고 우측에 홍색이 오게끔 부표 같은 것들이 이제 놓죠. 두 개 두고 들어오죠. 지향등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향등도 그와 마찬가지로 색깔이 어긋나게끔 이렇게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는 건데, 결국 배가 들어가는 곳은 하얀 색깔 분호등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 그래서 요거 지향등 설명 맞고요. Occasional light는 임시등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젝터는 조사등. 조사등도 분호를 사용을 하죠. 리딩 라이트는 도등. 도등은 뭐 이런 용도가 지향등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양측방위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양측
방위법 요거 뭔지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황을. 자, 선의를 내고 싶은데 교차방위법이든 뭐 이런 거를 쓰려면은 물표가 한 뭐 2개는 있어야지 보통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물표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로 선박에서 이제 측정을 이렇게 합니다. 물표와의 방위선을 하나 측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제1 위치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측정한 위치선이다. 그리고 바로 교차방위법이나 동시관측법처럼 바로 제2 위치선을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좀 두고 나서 위치선을 하나 더 그려요. 자, 그럼 이거는 제2 위치선이 되겠죠. 자, 그럼 배는 이제 여기에 있다가 지금은 이 제2 위치선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위치를 내냐? 전위선이라는 거를 그려줘야 돼요. 전위선. 제1 위치선을 선박이 이동하던 침로 그대로 거리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줍니다. 쭉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럴 거보다도 조금 더 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평행 이동시켜줘요. 자, 요게 전위선이다. 제1 위치선을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2 위치선과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요거를 선박의 선 위로 보는 거죠. 이걸 어디다가 표시한다? 해도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첫 번째 관측점에서 다음 관측점까지 침로를 정확히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 왜 맞냐면 전위선을 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위선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침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순조래요. 순조 시에는 실제 선의가 관측 위치보다 이 관측 위치 위에다가 해도라고 적어 놓을게요. 해도에다가 관측을 이제 한 거죠. 이거는 실제고 육지 쪽에 존재하여 안전하다. 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1 위치선에서 순조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도 위에다가 전위선을 이렇게 그리고 선위를 이렇게 냈지만 실제는 전위선이 더 앞으로 나아갔겠죠.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실제고요. 요게 해도에 나타난 선위예요. 실제가 선위보다 육지 쪽이 아니라 바다 쪽에 있죠. 실제가 선위보다 바다 쪽에 있어요. 어떨 때? 순조일 때. 그래서 이게 육지 쪽이 아니라 육지에서 먼 쪽 혹은 바다 쪽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안전하는 건 맞아요. 왜 안전하냐면 실제는 여기 이 파란 색깔 여기 바깥에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데 해도상에는 약간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항해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건 맞는데 이 설명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자, 그럼 우리 역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시험에는 이제 역조가 많이 나오죠. 역조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이거를 지워볼게요. 역조 같은 경우에는 전위선이 해도에 측정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뒤에 있겠죠?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위는 육지에서 멀고 해도상에 있는 거는 육지에서 멀고 실제는 육지에 더 가까이 있겠죠. 관측 위치가 실제 위치보다 육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는 가까운데 해도상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방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조에서는 경각심, 역조에서는 방심. 완전 반대 개념인 거죠. 자, 넘어가고요. 일단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뭐 틀렸다. 디귿에 조류가 제1 위치선의 직각인 경우에 선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예, 직각이라는 게 이렇게 제1 위치선에 이렇게 조류가 미쳐지거나 이렇게 미쳐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제1위치선, 제2위치선의 이런 방위 변화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래서 30도 이하가 좋다 이게 아니라 보통 한 30도에서 150도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고 측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중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은 뭐 다 맞아요. 열대저기압은
열대 해역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통상 26도 이상이어야 된다. 온도가 어느 정도는 높아야지 열대 저기압, 태풍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공기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바람이 있어야지 태풍이 시작되는데, 적도를 흔히 무풍지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배들이 엄청 저기서 많이 표류를 해요. 뭐 오늘날에야 GPS도 있고 우리가 기관을 사용을 해서 항해를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항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도에서 많이 길을 잃고 항해를 못하고 표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선박들은 적도제라고 해가지고 무사고 기원하는 어떤 그런 제사 같은 것들을 막 드리곤 하는데, 적도가 그 당시에 옛날부터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바람이 없어서. 그러면은 적도에서는 바람이 없으니까 태풍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공기가 온화하고, 이거는 공기가 이제 차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따뜻하단 말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불안정해야 된다. 따뜻하고 수증기 많고 불안정하면 태풍 발생. 맞죠? 태풍의 성장기는 태풍이 가장 강력해질 때까지의 기간을 말을 한다. 자, 성장기, 최성기가 보통 태풍의 가장 이제 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기는 뭐냐면 그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성기가 가장 강력한 순간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의 시간, 이 시간을 성장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가장 강력하다는 걸 보고 최성기 하시면 안 되고, 최성기가 될 때까지 그 전까지의 직전까지의 기간을 성장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해지면 그때부터는 최성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레이더 거짓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틀린 것만 보도록 할게요. 간접 반사라고 하는 거는 본선에서 타선박에게 전파를 쐈어요. 그래서 레이더에 이렇게 잘 수신을 했는데, 일부 전파가 엇나가서 선박의 마스트나 이런 구조물에 맞고 튕겨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더 화면상에 진짜 상 하나 표시가 되고, 방위가 바뀌었으니까 거짓상 하나가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는 이런 구조물에 튕기기 때문에 이런 거짓상이 생기는 거라서 선박을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침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뭐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보다도 변침을 통해서 선박의 선수 방위를 바꿔주는 게 더 좋겠죠. 1번이 틀렸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복원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무게중심으로부터 메타센터까지의 길이 G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니까 요거 GM이겠죠? GM과 복원력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GM이 확보가 되면 보통 복원력도 확보가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횡료주기, 횡료주기라는 거는 배가 기울었다가 빨리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원성이 좋으면은 횡료주기는 짧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GM이 높아지면 복원력도 좋고 횡료주기는 짧아지겠네요. 무게중심으로부터 메타센터까지의 길이, GM은 횡료주기에 반비례하는 거 맞죠? 자, 선폭이 커지면 복원력 증가한다. 배 자체가 넓어지면은 이 부력을 내는 파트가 길어져서 배가 이렇게 좁을 때보다 더 복원력이 좋은데, 복원각이랑 복원 범위는 작아져요. 왜냐면 원래는 많이 기울어도 갑판 끝이 물에 안 잠겼었는데, 배가 좌우로 넓어지면 조금만 기울어도 갑판 끝이 물에 이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작아진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복원력은 중심 G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G가 낮아질수록,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GM이 확보가 됐었죠. 길이가 긴 선박은 짧은 선박에 비해 복원력이 증가한다. 자, 결국에는 요렇게, 자, 다시 그림을 볼게요. 짧은 선박이 있어요. 자, 여기는 요만큼이 부력을 내고요. 긴 선박이 있어요. 요만큼이 부력을 내겠죠. 그래서 길면 길수록 복원력은 증가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복원력 구하는 공식인데요. KM-KG니까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되겠죠. 용골에서 경신까지니까 요게 KM일 것이고, 얘가 5랍니다. 부심은 이 복원력 구하는 공식에서는 사실 낚시예요. 요거는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K에서 G까지, KG가 2라고 하니까 KM-KG가 GM이니 5-2는 3, GM이 3m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황천시의 선박의 조종의 설명에 옳지 않은 거. 자, 황천 때 어떻게 이제 피항을 하냐, 여러 가지 항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히프트라는 거는 선박의 선수 쪽, 바후 쪽, 선수 바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받으면서 빠져나가는 거라서 선수 이런 거 선미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 잘 하시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이제 기관을 그냥 꺼놓고 바람이 요렇게 불면은 배가 그냥 풍화측으로 이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우리가 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 sea anchor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sea anchor를 사용을 해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선미 쪽에다가 sea anchor를 놓으면 라이트를 할 때 선수 쪽이 풍상측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라이트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sea anchor라는 거는 해저에다가 박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약간 해파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선박의 속도를 늦춰주고 선수 방향을 정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커딩 같은 경우는 선미로 받는 거죠. 선미로 이렇게 받으면서 선미 쿼터로 받으면서 항해를 하는 걸로 아시고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톰 오일은 선박 주변에 기름을 뿌려서 점성을 좀 높여가지고 배가 느리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말을 하는데, 오늘날에 사실은 이렇게 바다에 기름을 뿌리는 게 사실은 거의 범죄 행위예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쓰는 거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건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올다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